사람들 대부분은 일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일을 잘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사람도, 회계나 재무 지식,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일 전체를 여러 기능으로 분해했을 때 요구되는 기술이죠. 일을 잘한다와 업무 기술이 뛰어나다는 전혀 다릅니다. 일은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는 자신을 상대로 자신을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일이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낚시를 예로 들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고기를 잡는다 해도 어부가 하면 일이지만 낚시꾼이 하면 취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업무 능력이란 기술을 넘어서는 개념이며 이를 이 책에서는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도 업무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난데도 실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작업은 잘 알지 몰라도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술은 있어도 감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 바로 일을 잘한다는 것.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와 포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을 비롯한 인류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인재를 미술대학원에 보내 예술을 교육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일하기도 바쁜데 경영과는 무관해 보이는 예술을 왜 공부할까요? 그건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는 논리적 경영만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리드할 수 없고 정답 없는 문제들과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중요하고 예술이나 감각 같은 개념은 경시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한다면 보고서로든 대면 보고로든 상부에 얼마든지 수행 과정을 보고하고 눈에 띄지만 예술과 감각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감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감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뛰어난데도 진행할 때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이나 방법은 엉성하지만 이야기를 무척 잘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감각적이라거나 예술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외교관을 선발할 때 무척 고민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 출신의 외국어도 2개 이상 가능하고 행정과 문화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춘 데다 협상 능력도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 등 정말로 업무 기술이 탁월한 인재를 가려 뽑았었습니다. 이렇게 뽑은 외교관은 보통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데 2에서 3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국무부는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소장 맥클리랜드 교수에게 새로운 인재 선발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맥 교수는 곧바로 여러가지 조사 후에 통계를 내본 결과 외교관으로서의 성과는 기술이나 지식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성공한 외교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대개 3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첫째, 성공한 외교관은 피부색, 문화,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해도 상대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왜 화가 난 건지 등 감정을 감지하는 대인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유형입니다. 둘째, 매우 수평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고 유형입니다.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열등한 인종이니까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셋째, 정치적인 역학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지닌 유형입니다. 조직 내상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실세인 것은 아닙니다. 안건마다 중심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재의 역량을 기술이나 과학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의 한큐 전철의 창업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도쿄의 명문대학을 나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고바야시는 대학 때 소설을 연재하기도 하고 훗날 가극단을 만들 정도로 문해에도 재주가 있었죠. 하지만 은행에 입사한 후엔 30살이 넘을 때까지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은행보다는 미노와리마 전기궤도라는 벤처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업가로서 그의 재능이 대폭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투자나 금융 업무할 때 성과가 나지 않던 그의 재능은 벤처회사에서 철도를 만들거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만든다거나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할 때 발휘되었던 겁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매우 극단적인 인물입니다. 처칠은 예산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치와 싸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는 정치가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를 손에 쥐고 상대와 싸우는 국면에 들어가면 상당히 강력한 감각을 발휘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서부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당시 실용화된 트랙터에 장갑을 장착해서 참호로 돌진하면 어떨까 하는 안건을 육군 중령이 냈지만 육군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매우 단순한데 기사도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었습니다. 육상 전투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던 처칠이었지만 자신이 연구 비용을 대줄 테니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차는 전투에서 무척이나 유효했습니다. 어디에 누가 일을 잘한다더라? 아니면 저 사람 센스 있는데?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수요 조사나 의향을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아닐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시로는 레고 산업이 있죠. 한때 레고는 엄청난 붐을 일으켜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아이의 놀이가 점점 인터넷 게임으로 대체되다 보니 점점 레고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레고 산업 관리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런 변화로 실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위기 돌파를 위해 아이들은 왜 노는 걸까? 하고 놀이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레고가 부활한 계기가 되었죠. 인터넷 게임의 기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면 레고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는 다시 블로그로 회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활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에 많이 드러나는 데이터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각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건데? 사실 감각을 연마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각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일 잘하는 사람의 감각은 일하는 모습에서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하는 방법, 질문 방식, 회의할 때의 모습, 책상 배치나 식사 습관, 심지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등등 이 모든 행동과 생활에 감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본다면 감각을 배우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감각이 선천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감각은 후천적입니다.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연마해온 것이죠. 세 번째는 물러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저 감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을 발휘할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직감이 실로 뛰어나죠. 처음에 망설여진다면 일단 해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되는 분야에서는 손을 떼는 상황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하는 감각이 점차 뚜렷해집니다. 그럼 이번엔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먼저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봅시다. 먼저 즉각 분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 전략을 생각해보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조사를 시작하고 분석으로 돌진하죠. 오로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생각하는 스와트 분석의 틀에 맞추려 듭니다.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분석 조사라는 작업은 엄청난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지 못해도 일단 작업은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료로서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의 유혹은 무척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영도 전략도 아니죠.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성과와 결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목별로 나열해 적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렬적인 사고의 문제점은 시간적 깊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데? 라는 고찰이 제외되는 거죠. 모든 일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렬적인 사고에서는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 전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적 깊이에서의 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뒤이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거나 이번에는 이런 길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회사가 프랑스 회사를 매수했는데 사업이 위태로워져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프랑스로 보냈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프랑스로 갔던 사람들은 문제를 정리해 기록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하는 회사 에이스가 나서게 됩니다. 에이스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지금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다. 우선은 이것만 철저하게 해보자. 나머지는 그냥 둬도 좋다. 이 단계만 잘 넘기면 다음 단계가 보일 테니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연쇄 작용으로 인해 다음은 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